궁핍함을 이겨내야 하는 해라는 뜻이고요. 이제 소고기 2인분 먹고 싶은데 1인분만 먹고 만족해야 하는 모습. 아이들한테 이제 유기농 달걀로 계란 후라이 해주고 싶은데 적당한 계란 사야 되는 엄마의 마음. 잡히겠네요.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금리를 끌고 올라가면. 24년에 잡힙니다. 그래서 이 전쟁 한번 치르고 폐허 한번 만들고 다시 만들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거의. 네, 그 정확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 요 경제 전망에서 중요하게 마지막쯤에 다룬 게 네. 내핍점. 이게 맞아요. 뭐예요? 내핍점이? 아, 제가 이제 강조하는 용어인데요. 네. 매해 그 해를 정의를 내릴 때 무슨 점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2050년까지 전망서를 쓰겠다는 의지고요. 네. 점을 이으면 선이 되니까 내핍은요 궁핍하다 할 때 그 궁핍하고 유사한데요. 아하. 인내할래, 궁핍함을 이겨내야 하는 해라는 뜻이고요. 네. 마치 이제 소고기 2인분 먹고 싶은데 1인분만 먹고 만족해야 하는 모습. 뭐 여러분 어머니분들은 아이들한테 이제 유기농 달걀로 계란 후라이 해주고 싶은데 그냥 그거 포기하고 적당한 계란 사야 되는 엄마의 마음. 그런 게 내핍입니다. 견뎌야 하는 해. 어렵고 힘듦을 견뎌야 하는 해. 그게 23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이제 긴축이 좀 더 이렇게 각자에 맞게 네, 이렇게 내재화돼서 네.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나가야 되겠네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긴축은 소위 통화 당국, 통화 정책 관점의 기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쪼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핍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체 이렇게 네. 다 이게 그렇잖아요. 네. 얘도 안 쓰고 얘도 안 쓰고 돈 다 안 써. 네. 그럼 경제 전체가 다 가라앉는 거죠. 네,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런 구조가 네.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런 구조 내에서라도 먹고 살려면 어떤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걸까? 근로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예, 우리가 혹여나 뭐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일 안 해 뭐 이런 방식보다는 여러분의 자녀분들이나 이런 컨셉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MKUI처럼 진짜 좋은 이런 회사에서는 내가 진짜 미래를 보고 일을 해야 돼 하는 자세로 일자리를 찾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내 일자리를 예, 지켜라. 첫 번째 그렇게 일자리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재테크 전략이 네. 저는 의외로 주식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빚 갚는 거다. 빚 갚는 거다라고 할게요. 왜 그러냐면 빚을 어쨌든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예를 들어 8% 마이너스 수익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갚고서 다른 식으로 이걸 투자해서 돈 벌어보겠다고 하실 텐데 플러스 8%의 수익률을 갖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오케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우선 전략은 뭐예요? 높은 금리의 대출부터 갚아나가는 그런 전략. 네. 그게 전 중요하겠고요. 또 의외로 재밌는 게 제가 작년에는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고 해서 좀 잘 이해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축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결국. 그쵸. 그래서 그렇게 전화 주셨었잖아요. 저축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밌는 게 23년까지는 저축이 괜찮다. 23년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금리보다 23년 금리가 더 높아질 거예요. 저축 금리도요. 그리고 그 예대 마진율을 줄여나가도록 좀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금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대출 금리도 올라가지만. 근데 제가 저축이라는 이 추천은 아마 23년 이후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갈 시대 속에 가장 높은 금리를 내년에 만나는 거죠. 그 다음 해부터는 더 이상 추천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더 이상 이 높은 금리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 23년에 좀 안전 추구형 투자자, 투자 성향이 다 다르시잖아요. 난 좀 지켜야 돼 하는 사람들은 저축도 23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빚 갚는 거 저축. 그 다음 좀 공격적인 투자자들한테는 드릴 조언들이 있는 거죠. 몇 네. 가지가. 네. 23년에 중요한 이제 글로벌 경제의 흐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세계 경제가 L자로 꺾이는 거예요. 네. 물론 20년처럼 팬데믹처럼 V자로 푹 침체됐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L자로 축 꺼지는 거예요. 예. 그림 잘 그리셨어요. 네. 여기 제가 추가적으로 그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 세계 경제의 흐름이 올해, 이게 작년, 올해, 내년 이런 흐름이에요. L자로 꺾이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세계 경제예요. 이게 3.2, 2.7%. 오케이. 세계 경제 성장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선진국들은요 더 꺾입니다. 그리고 신흥개도국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3.7, 3.7이에요. 오케이. 퍼센트. 선진국 하면 이제 미국하고 유로존이 제일 힘들어요. 23년 제일 힘든 나라는 미국하고 유로. 왜냐하면 미국하고 유로존이 가장 금리 인상 속도를 많이 단행했고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역습을 받는 나라도 그 나라들이에요. 파장이 큰 거지. 네, 네. 같은 파장대로 높은 움직이는 금리의 부담을 안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현재 그런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 신흥국들인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래서 신흥국인데 이 신흥국 중에 일부는 외환 네. 위기에 처했거나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아요. 몇몇 신흥국들이. 네. 그 취약 신흥국이라고 하는데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는 이미 외환 위기잖아요. IMF한테 구조요금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취약 신흥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 네. 이 중에서 특히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요? 그게 아태 지역이에요. 아시아 태평양. 제가 왜 그러냐면 또 한 번 제가 재밌는 그래프 그려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신흥국 중에서 좋은 신흥국을 고르는 방법이 지금 23년 경제의 핵심이 뭐예요? 물가와 성장률 아닙니까? 그럼 이게 성장률이라고 해요. 그 그로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오케이. 근데 물가가 높고 보세요. 물가가 높고 성장세가 높은 나라는 이걸 인플레이션 국가들이라고 보여요. 맞죠? 근데 물가는 높은데 성장률이 낮으면 이거는 물가만 높고 성장률이 낮다. 이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제일 안 좋은 나라들이죠. 근데 물가는 낮은데 물가도 낮고 저성장이면 이건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나라들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나라들이 좋은 거죠. 물가는 인플레이션 문제는 별로 없는데 네, 성장세는 성장률은 높은 좋아.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아태 지역이에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요런 나라들이 캄보디아 포함해서 요런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물가 문제는 없고요. 성장세가 높아요. 근데 이게 제가 거시적으로만 설명드렸잖아요. 실물 경제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공부하셨죠. 그것 때문에 중국을 빠져나오는 기업들이 더 빨라져. 더. 오케이. 그럼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이 아태 지역으로 아태 빠져나가죠. 예, 예. 그런 이유도 있고요.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 네. 그쪽으로 빠져나오고 또 중요한 게 23년에 굉장히 희망적인 걸 좀 이따 산업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강조한다면 친환경 산업이에요. 여전히. 네. 여전히.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친환경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광물 자원이 필요한데 그걸 친환경 광물, 예, 그린 메탈이라고 하는데 그 그린 메탈을 또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또 한 가지 또 거대한 트렌드가 뭐냐면 탈세계화예요. 세계가 반으로 쪼개져요. 그림을 그리면 러시아, 중국, 중동 국가들, 오케이. 미국, 유로존, 또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 쪼개지는데 그 쪼개지는 것을 촉발시킨 게 전쟁이었고 IPEF라는 게 나왔죠. 네. 그러니까 IPEF가 중국 빼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거잖아요. 공급망 체계를 갖춰보자. 그러니까 이제 IPEF 참여국들이에요, 요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원자재를 중국에서 사왔단 말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바이든이? 중국산 소재가 들어가면 그거 우리 안 받겠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조금 안 주겠다. 그러니까 중국산 소재를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대체제를 찾아야겠죠, 우리나라도. 어디서? 이런 나라들. 친환경적인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금속. 예. 그린 메탈이라고 합니다. 그린 메탈. 그런 것들도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서 봤을 때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희망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투자하실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쪽 ETF. 사요. ETF 좋은 거예요. 이렇게 다 꺼지는데 그럼 중국 ETF 갖고 있으면 갈아탈까? 그냥 손해 봤어도 전 빼? 중국 ETF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빼도 좋다고 생각해요. 빼서 이런 데서 넣어? 네. 추가적인 마이너스를 보지 마십시오. 추가적인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네, 네.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나 고점에 물려서 지금 못 빼는데 언젠가 오지 않겠느냐. 응, 맞아. 그런 심리로 추가적인 마이너스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마이너스 보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반등할 걸 가져가야죠. 접근이 그런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사람이 왜 이렇게 비이성적이냐, 비이성적인 이유가 이걸 고려해서다 라고 얘기한 그 표현이 sunk cost예요. 매몰 비용. 네. 매몰 비용을 자꾸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얘기 들어볼까요? 네. 선생님 다이어트 하세요? 네. 다이어트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식사하시다가 밥이 반 공기 남았어요. 그럼 아까워서 드시죠. 네. 아까워서 드시는 행동이 뭡니까? 그게 이미 어차피 이 남은 밥을 먹으나 안 남겨놓으나 버리나, 물론 감성적인 거 빼고요. 우리 농부의 눈물이나 이런 거 빼고 그냥 이거를 이미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그치. 이걸 추가적으로 먹어도 500원 돌려받지 않아요. 이미 1,000원 썼어요. 그럼 남은 반 공기 먹는다고 500원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먹음으로써 내 다이어트에 방해되니까 추가적인 마이너스죠.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이미 지불된 비용을 자꾸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는 거예요. 내가 고점에서 물려 있으니까 이만큼 떨어졌는데 자꾸 그걸 고려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마이너스, 이미 이건 마이너스라니까요. 여기부터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인간이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적 근거예요. 썬크 코스트를 잊지 못해요. 매몰 비용, 그 다음 하나가 기회 비용인데 그 두 가지 비용을 계속 머릿속에 두고 살아가요. 근데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머니가 너 밥 남기지 마 한다고, 아니야, 썬크 코스트를 고려하기 위해서 안 남겨,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건 그거고요. 근데 투자에 있어서는 합리성을 찾아가야죠. 환율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환율. 환율하고 그리고 이 코스피는 네. 데칼코마니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면 그날은 거의 80%, 코스피는 떨어져요. 달러가 내려오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거의 80% 올라요. 코스피가 올라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흐름이 데칼코마니에요. 반대로 이렇게 데칼코마니. 아까 주가가 이제 22년 끝자락에 저점을 이제 형성할 구간이라고 했고요. 근데 형성하고서 반등은 하겠지만 막 그 대세 반등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이제부터 어두우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제 강달러를 예측해서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데, 강달러 기조가 나온 배경도 역시 유사합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서예요. 근데 이게 연초부터 한 9월 달까지 이슈고요. 9월 이후는 다른 나라들이 추격해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가 이제 주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미국은 금리를 이제 인상하긴 하는데 23년 초중반까지 올리긴 하는데, 그러나 거의 고점에 다다를 때, 이제 천장에 다 올 때쯤에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그러다가 이제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순이 있는 건데 나머지 영국이나 유로존 같은 나라들이 이제 추격하는 거야. 쇼트트랙 하듯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 기조가 주춤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가랑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제가 거의 비슷하게 설명이에요. 강달러 기조는 이제 주춤해지고, 여러분이 만약 투자 관점에서 달러 인버스 투자라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한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나도 고개가 끄덕여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달러 인버스 투자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투자도 있죠. 네. 달러를 사는 거. 네. 근데 달러 인버스 투자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나한테 수익을 주는 거예요. 떨어진 만큼. 그러니까 달러 가치에 추종한 ETF가 있고, 네. 달러 가치에 역으로 추정한 ETF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달러가 고점이라고 만약 해서 이제부터 떨어진다, 그러면 달러 인버스 투자가 가능한 거죠. 이것도 좋은 투자 방식인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제가 지금까지 왜 강달러가 왔고 앞으로 강달러가 이제 꺾일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지금부터는 그냥 그 감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재밌는 게 이게 뭐냐면 2022년에 10월 달 기준으로 1440원을 찍었어요. 근데 근래 들어 환율 고점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게 1550원 정도를 찍었었어요. 근데 그걸 비교해 보면 그 정도 수준까지 위협은 아니라고 봐요. 22년, 23년이. 그러면 그걸 넘어가긴 좀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요. 네, 네, 네. 그러면 올라갈 여지보다 내려갈 여지가 확률적으로도 높겠죠. 오케이. 네, 이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시되 이거 감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달러는 거의 고점까지 다 온 거예요? 거의 이제 자리를 잡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게 금리를 내려버리면 소비자가 이제 오해해버려요. 이 연준이 계속 금리 2% 물가 만들 때까지 계속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거예요. 소비자의 기대를 꺾어놓으려는 거예요. 기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기싸움. 기업들한테도. 봐라, 안 내려. 이걸 안 내릴 끝까지 거니까 올릴 거니까. 계속 올릴 거니까 넌 정신 차리고 줄여 이렇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진짜 물가가 잡혀요. 안 그러면 저러다 말겠지 그러고 또 올라간단 말이지. 그렇죠. 다시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도 되네. 기업들은 또 이제 투자해야 되네. 금리 이제 안 올리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장이 말한 것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금융기관의 말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파월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냥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금리 내리겠다라는 그런 종류의 뉘앙스.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게 최근에 이렇게 반영되는 모습이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된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 연준 위원들 중에 일부가 2명이.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대서특필해가지고 그게 맞는 정답인 것처럼 또 오해시키고 있죠. 재밌는 현상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뱅크 오브 코리아가 있고 일본의 뱅크 오브 저팬이 있어요. 그럼 둘 다 한국은행 총재예요. 네. 근데 미국에는 이런 총재급이 몇 명이에요. 주마다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치.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 나름 빅스텝 하잖아요. 일본은 계속 동결하고 있거든요. 무슨 배짱이야 일본은? 일본은 조금 다른 이슈입니다. 일본은요 계속 저물가가 걱정이었던 나라예요. 잃어버린 30년. 이해가시죠? 네. 저물가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물가가 걱정이었던 나라예요. 이것 때문에 그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근데 이런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대략 3%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예요. 3, 4%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적정 물가 2%대가 온 거예요.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구나. 전혀 없는 거 전혀. 거기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잖아. 그때 한번 그렇죠. 완전 리세션이 왔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감사하게도 적정 물가가 온 거고 이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한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처럼 요번에 막 그 코로나 때 집값 확 뛰고 이런 거 없었나 보죠? 있었습니다. 집값 뛴 건 다 똑같습니다. 아하. 다. 근데 상승폭이 좀 낮았어요. 제일 많이 뛴 나라들은 미국,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50%가 넘게 뛰었어요. 뉴질랜드 같은. 근데 제가 이렇게 두 개 나라의 은행 총재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FMC 위원들 제가 다음 주에 가겠지만 네. 이 위원들이 각자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인 것처럼 바로 옆에 나라가 다른 기조를 갖고 있듯이 이 각 주를 보면 자기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다르니까 그렇지. 사정이 다르니까 다른 의견을 줄 수 있어요. 아하. 그게 미국 전체를 반영하는 그 금리 결정에는 영향을 못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런데도 속도 조절된다고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 없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결국 이제 내년에는 네. 뭐 물가가 내년 언제 끝자락쯤에는 잡히겠네요.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금리를 끌고 올라가면 방법이 24년, 없잖아요. 24년에 잡힙니다. 그래서 24년.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예. 그 목표 물가 2%에 도달하는 시점은 통상적으로 24년이라고 봅니다. 23년이 아니고 23년은 3, 4%대의 높은 물가가 유지되는 네. 여전히 고물가 기조가 나오는 거고요. 재밌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어디서 이런 말씀했더니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목표 물가라는 우리가 목표 안정 물가 제도예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이 수장 한국은행 총재는 네.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따져가면서 금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다른 것도 고려하겠지만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금리와 물가가 서로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목표 물가를 왜 2%로 설정했을까? 이게 중요한 건데 네. 이게 우리 한 10여 년 전에는 3.5%인 적도 있어요. 3%인 적도 있고 지금은 2%인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경제 여건에 따라서. 근데 2% 목표 물가는 어떨 때 설정이 된 거냐면 우리나라도 21년 중반까지만 해도 물가가 하락해서 걱정이었어요. 이러다가 일본처럼 따라가나? 물가가 마이너스 물가도 찍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 목표가 뭘까요? 물가를 좀 올려야지. 올려 어디로? 2% 위로 올리자. 그게 목표 물가예요.
다른 미국 같은 나라도 그래, 선진국들이.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너무 높아서 문제니까 그럼 2%는 어떻고 3%는 어떠냐. 3%로 목표 물가를 올리자 하는 여론이 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목표 물가를 이제는 우리 경제에 맞게 3%로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신호입니다. 이런 종류의 신호는 누가 했어요 혹시? 제가 했습니다. 아유 연준에서 해야지. 여기서 그걸- 해야 뭔 소용이요. 그걸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아 다음 주에. 그럴 생각 없냐고. 먹혔으면 좋겠다. 응? 물어볼 거예요. 그럴 생각 없냐고. 먼저 물어볼 거예요. 아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잖아. 방법이고요. 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시장 상황을 좀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그렇죠. 전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게 요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일단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그거 아니고. 근데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니까. 너무 많은 그러니까 비용. 이게 결국은 전쟁 한번 치르고 폐허 한번 만들고 다시 만들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거의. 네, 그 정확하십니다. 근데 그 폐허가 만들어질 때 항상 그 폐허의 피해는 대부분 다 빚 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는 근로소득하는 임금소득 하면서 빚 갖고 집 사고 빚 갖고 아이 키우고 이러는 분들이 다 두드려 맞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계절을 구분하자는 거예요. 철부지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탠스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22년 한 해 긴 악목에서 네. 그래도 2022, 23, 24, 25를 쭉 보면서 간다면 네. 그래도 우리가 뭐 2024까지는 하지 말고 네. 일단 그러면 좀 정리해서 네. 내년도에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일단 그 첫 번째 질문, 부동산 빚을 많이 얻어서 집을 샀어. 이거 지금 근로소득으로 떼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너무 아깝죠. 이미 사버렸으니까. 이미 사버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 중에 하나는 3억 5천회가 대출 받았는데 120만 원 이제 원리금 상환까지 했겠죠. 네. 근데 지금 이게 몇 개월 만에 175가 된 거야. 앉은 자리에서 50만 원이 사라진 거야. 맞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할까? 지금이라도 팔을까 봤다. 안 팔려. 안 팔리죠. 그럼 이거 계속 50만 원씩 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네. 팔아요? 손해보고라도 팔아서 빚을 청산해? 그러면 또 집 어디로 가?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되게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이런 게. 그지? 주변에 많지, 그지? 진짜 쟤네 다 30대거든.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많거든. 그러니까 참 답변 드리기 어렵더라고요. 팔 수 있으면 팔아야죠. 왜냐하면 부동산 조정 국면이 이제 시작인 거고요. 그리고 팔고 나중에 대출을 받아서 살 때도 금리가 조정된 후에 대출을 받아야죠. 그때 고정금리로.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는 대출에 의존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이자 상환이 늘어나요. 추가적인 조정이 있고요. 23년 연중에는 계속 조정이 진행될 국면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같은 경우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없는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5년 정도의 안목을 보고 사는 그런 방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3년, 24년까지도 그렇게 부동산 매매 가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만한 뭐 큰 어떤 요인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의외로 공급 물량은 쏟아져요. 23년도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분양 물량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가 인허가 건수인데 인허가 건수, 왜냐하면 건설사가 분양하려면 인허가를 봐요. 국토교통부에. 그럼 인허가 건수가 선행 지표예요. 근데 20년까지 떨어지다가 21년부터 반등합니다. 다른 말로 분양 공급 물량이 23년부터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그 건설에서 PF 안 돼갖고 여기서 못 질지도 모른다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급 물량 자체가 270만 호예요. 그걸 계속 공급해 나갈 거예요. 근데 수요는 잘 없고 미분양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 계획을 이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공급은 있는데 수요는 부진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간 안에 주택 가격이 반등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요. 금리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구조니까 23년에 주택시장 그러니까 어제 우리 긴급 소집회의 해가지고 난상 토론해가지고 정부 장관급 해가지고 말 고민한 게 뭐냐면 대출 규제 풀자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큰 폭락을 막기 위한 거예요. 수요가 얼어붙어 있으니까 대출 규제를 풀어서
그래도 대출 받아서 살 사람들은 살아라는 의도인데 금리를 7, 8% 내더라도 그렇죠. 알아서 개인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사라는 건데 재밌는 것은 저는 그 금융 규제가 왜 필요하냐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작년부터. 아니 금리가 올라가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안 사지. 안 하는데 굳이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왜 정작 살 사람도 못 사게 막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은 하락이 아니라 폭락을 걱정하는 거예요. 하락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주택 가격이 조정되는 게 어쩌면 정부의 골이에요. 그죠? 특히 이 골은 뭐 문재인 정부는 조금 더 강한 거고 지금 정부는 조금 덜한 거예요. 조금 적정가를 유지하는 걸 좋아할 거예요. 스탠스가. 근데 이렇게 폭락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오케이. 폭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채가 자산 규모보다 커져요. 맞아. 이들을 고위험군이라고 해요. 고위험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이거 다 금융위기야? 금융부실로 가요. 금융부실로 은행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맞아. 이것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폭락을 막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까지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금융규제 완화하니까 시장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러면 부동산 반등한 애가 아니라 부동산이 얼마나 폭락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금융규제까지 풀지? 그럼 나 진짜 집 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해요. 요즘은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맞아. 지금 상황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예를 들어 엊그저께도 그래서 참 신기하지. 정부가 규제를 풀면 풀수록 집값이 더 떨어지고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이 올라가고 옛날에 늘 그랬잖아요. 네.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미 떨어지는 걸 정책적으로 더 부양책을 낸다고 예. 부양이 안 돼. 안 되죠. 항상 보면. 안 되죠. 기류를 바꿀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정책은. 제가 절대 못 바꿀 기류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저 책에 쓰여 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아랫물을 바가지로 퍼서 위로 던지면 물이 거꾸로 흐를까? 아니라는 거죠. 맞아. 그 기류를 바꿀 수 없고 기류는 금리에 의해서 결정돼요. 전체적인 그 기류를 보셔야 되고 그 안에서 정책이 어떤 작용을 할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전반적인 흐름을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기업들의 채권 문제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여파가 다 있다고 들었어요. 네. 레고랜드. 네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레고랜드 하나만 가지고도 좋은 컨텐츠가 나오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KBS에 한 너댓 번 끌려 나갔습니다. 이거 정리해 줘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제가 쉽게 설명해 보면 이 기업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라도 채권을 팔고 싶어서 내놔요. 네. 그런데 아무도 안 사가니까 그렇지. 채권 금리 자꾸 올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높은 금리의 채권인데도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자금이 경색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과정에서 레고랜드 사태 일어나면 좀 무슨 문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질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채권 시장의 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 레고랜드가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지금 상황 인식이 뭐냐면 아니 지방 정부가 보증한 것은 결과적으로 나라가 보증한 건데 네. 그거마저 못 갚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냥 우량한 뭐 LGU 플러스 같은 기업 이런 회사채도 굳이 이거 사면 안 되겠다 매입하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상황 인식이 뭐가 돼요? 야 채권은 사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기업들이 너 돈 자금을 마련할 데가 없네. 자금 마련할 데가 없어요. 자금 마련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금 마련이 안 될 거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만약에 다 안 팔리고 남았어요. 네. 그럼 이건 주가 조정도 돼요. 왜냐면 이 기업이 얼마나 못하길래 그렇게 고려가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네. 아예 안 내놓는 거야. 그럼 아예 안 내놓으면 기업들이 뭐 할까요? 차라리 사업 규모 줄이자. 돈 빌려서 어떤 사업 하지 말고 현금을 장전하고 있자. 기업들도 현금 장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사업 진출을 안 하는 겁니다. 네, 네.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경로예요. 더군다나 이 와중에 가장 질 나쁜 어떤 자금 영역이 PF, 부동산 PF예요. PF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건설사가 지금 돈이 없어요. 건설 자재나 뭐 이런 땅 사고 뭐 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럼 지금은 돈 없으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나중에 이게 건설이 완공되면 분양하고 나서 이 돈 갚을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미분양이 쌓이고 있거든요. 집값 떨어질 때는요 반드시 미분양 주택이 쌓여요. 이게
하나의 지표예요. 우리가 주택시장 볼 때. 그렇지. 미분양 주택이 쌓입니다. 그러면 미분양 주택이 없어야 그거 분양돼서 그 돈 가지고 자금을 갚는 건데 자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 부동산 PF로 자금을 일으킨 건설사로 가는 그런 자금을 아예 끊어버리겠다. 지금 이 채권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그런 채권 자체가 아무리 발행해도 매입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했죠. 근데 그날은 좀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우리가 안 좋은 경기 국면에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50조 원 뭐 자금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밴디지 효과. 그냥 상처를 덮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이런 채권 시장이 얼어붙는 이런 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합니까? 돈맥경화라고 하죠. 돈이 안 흐르는 거예요. 경제가 얼어붙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약간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 네. 카카오뱅크 주식을 한 네. 14만 원대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4만 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14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떨어졌어 카카오뱅크가. 네. 지금 다 팔고 현금을 보유해라라고 하시는데 이 네. 정도 손해 보고라도 파는 게 좋을지. 제가 22년 연초부터 한 9월 달까지만 해도 팔으라고 했습니다. 어디 나와서든. 추가적인 하락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은 이제 다 온 겁니다. 거의 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기류에서 다 떨어졌어. 기준금리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정도 거의 온 거예요. 오케이. 이제 그 높은 금리를 반영한 주식시장인 거예요. 거의 다. 오케이. 거의 다 반영해 나가는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제 저점을 10월, 11월, 12월 중에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10월일 거고 늦으면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 주가가 언제가 고점인 저점인지 뭐 신의 영역이니까 그걸 볼 수는 없지만 이 22년 끝자락이 저점 형성 구간이라는 건 작년부터 똑같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혹시 그러면 3만 원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미 14만 원에 사갖고 4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네. 이건 주식이라도 들고 있어야지 4만 원에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그러니까 그지? 9월 정도만 됐어도 일단 팔으시고 그리고 11월 정도, 12월 정도에 사셨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계속 똑같이 드려왔는데 지금은 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11월인데 뭐 이제. 이제는 거의 다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진짜 저점에 다 와간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영역에서는 그 반영돼야 될 그 악재가 다 반영된 흐름이죠. 최근에 화재까지 그 악재들이 다 반영된 흐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많은 위기를 겪었거든요. 사실 뭐 꼭 이렇게 경제적인 큰 위기 아니더라도 개인적 위기도 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네. IMF조차도 죽을 뻔했거든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우리 죽을 통살통했어요. 맞아요. 그때 예. 금리 기억나요? 예. 거의 대출금리 30% 육박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네.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뭐 요번에는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는 경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이렇게 똑똑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일부만 알고 우리는 그냥 다 모르고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유튜브 덕분에 그래도 하도 들어서 뭐 좀 알기도 하고 네. 이게 좀 불안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준비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사실 아무도 뭐 솔루션도 얘기 안 해주고 불안하게 1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또 친구 같은 NK TV도 있고 맞아요. 누군가 계속 얘기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내 본업 먹고 사는데 집중한다. 좋은 그치? 말씀이세요. 네. 진짜 먹고 맞아요. 사는데 맞아요. 애들 가르치고 먹고 사는데 조금 줄이더라도 그거만 집중하면서 한 1년 잘 버틴다 하다 보면 그래도 세월이 워낙 변화가 빠르니까 한 1년이면 꽤 그래도 뭐 좀 가라앉고 드러날 거 드러나고 좀 회복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참. 뭐요? 뭐. 우리 MKYU에서 이 23년 경제를 좀 먼저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강좌를 또 마련했고 네. 그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무료로 초청 강연을 오프라인으로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또 그렇게 직접 만나보시면 어떨까? 네. 네, 여러분께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강의 형태로 네. 여러분께 많은 내용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